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영상 검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신체 내부에 발생한 질환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 검사가 없었던 과거에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질환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의학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영상 검사가 개발이 되면서 추측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영상의학의 분야는 지금도 현재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척추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영상 검사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하는 척추는 흔히 우리 몸의 기둥이라 불린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는 법. 척추의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문제는 최근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척추 질환으로 매년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퇴행성 척추 질환이 흔한 노령층의 인구 증가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동시에 젊은 층에서도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그리고 사무직의 증가로 인해서 젊은 연령층에서의 빈도 또한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 중 그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요추, 그러니까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80%는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의 요통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이 요통이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병적 요통일 때 발생한다. 병적 요통에는 많이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 외에도 여러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정말로 수많은 종류의 척추 질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압박골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는 엑스레이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정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CT 그리고 MRI를 통한 보다 세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상 검사. 일부 환자들은 많은 검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척추에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만큼 세심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엑스레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척추의 윤곽과 형태를 알 수 있으며 이보다 정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CT를 통해 뼈의 손상에 있는지 또는 정렬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MRI를 통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어떠한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몸속 깊은 곳의 질환을 진단하고 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영상 검사.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척추 질환의 영상 진단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규홍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척추도 사실 이제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척추에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영상 검사가 필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께서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몇 번 디스크가 어느 쪽으로 파열이 돼서 어떤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바로 이런 걸 영상 검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목이 불편했던 이유, 그리고 내 허리가 왜 자꾸 이렇게 아팠을까,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규용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저도 자주 이제 허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요. 이제 주변에 보면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과거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아갔다면 요즘에는 또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보통 주변에 허리 아프다 말 안 하시는 분 없으셨던 적 없을 겁니다. 네. 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많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도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서
환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20대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퇴행성 척추 질환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음 도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20대에 있어서의 척추 질환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속칭 말하는 척추가 휘었다라고 얘기하는 척추 측만증이 있고 이 척추 측만증은 10대 환자가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서 척추 분리증, 척추 뒤쪽에 결손이나 금이 가거나 해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이 질환 동안 20대에서 40대까지의 환자가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연령대에 호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추 질환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어찌 보면은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포유류 중 인간이 유일하게 장시간 앉아서 있거나 또는 이제 걸어 다니거나 하는 활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인 질병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척추 질환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하게 증가해 2017년에는 6.5명당 한 명이 매년 척추 질환으로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당 약 연평균 28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증가의 증가와 관계가 있고 이는 65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의료비 지출이 2012년도에 38%에서 2016년도에 41%까지도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젊은 층에서도 계속해서 척추 질환이 증가 추세가 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라든지 사무직의 증가 그리고 평소 잘못된 자세라든지 무거운 가방을 자주 메는 생활 습관 등도 젊은 층에서의 척추 질환의 발생률 증가에 계속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 스마트폰 사용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또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척추 질환 환자의 증가에 이런 영향들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척추 질환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척추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척추라고 하면 보통 뭐 허리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예. 허리의 구성 요소에는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 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척추가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요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척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구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는 경추 7개, 그리고 흉추 12개, 그리고 요추 5개, 그리고 제일 엉덩이 쪽에서 네. 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천추와 미추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통칭 말하는 목 부분, 이 바로 경추에 해당되겠고 등과 허리 부분이 흉요추부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가장 면적이 넓으면서 우리 몸에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게 되는 하부 흉추부부터 요추부에 이르기까지 척추 질환이 가장 호발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척추의 그림인데요. 이 제일 앞쪽에 있는 척추 추체부터 뒤쪽으로 이어진 척추경, 그리고 척추근과 후방에 있는 극돌기, 그리고 양쪽으로 있는 횡돌기에 있는 이런 뼈의 구조물들이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체들의 사이는 이런 원형 모양의 그 섬유성 구조물, 특징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죠. 네. 그 디스크가 안쪽에 수액과 섬유성 조직으로서 주변을 잡아주는 섬유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척추들 사이로 해서 척수와 척수 신경 가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주변으로 해서 어떤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 신경이라든지 근육, 인대 등에 손상이 생긴다면 이것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심하면은 다리의 위압감과 통증 그리고 마미라고 하죠. 척수에서 전신으로 뻗어나가는 마치 말총꼬리와도 같은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력 약화라든지 대소변의 장애가 생기는 마미 증후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와. 네.
척추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중 어디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으로 복잡한 구조물들과 세밀한 신경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통증이라든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척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으로 생기는 흔한 것이 통상 디스크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고 그 중심이 되는 척추관이 존재하겠습니다. 그 척추관과 그리고 인대 및 추간판 내지는 골격 등에 의하여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 됐고 그리고 척추체가 골절되면 그 높이가 감소하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들이 있는 경우 우선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리가 뻗는 방사통부터 근위약 및 심하면 대소변의 장애까지 올 수가 있는 마미증후군 그리고 만성적으로 허리가 굽게 되는 척추 후만증까지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은 좀 익숙했는데 뭐 마미 증후군 또 척추 후만증 굉장히 또 많은 질환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질환들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검사가 필요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척추 질환이 의심된다면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겠죠. 왜냐하면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찾으실 때는 특정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모호한 등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는 척추를 구성하는 뼈부터 인접한 근육과 신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있기 때문입니다. 진찰과 과거력만으로 이제 환자분을 보시고서는 원인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통증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른 비수술적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의 치료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영상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는 X선부터 CT와 MRI 그리고 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골밀도 검사까지의 검사들이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각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이제 이 엑스레이 검사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검사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지요. 1895년도에 렌트겐이 X선을 발명하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 몸에 쏘면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영상의학과의 시초이고요.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시에 영상의학적 검사는 방사선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영상의학적 검사들이 추가되면서 영상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죠. 네. 화면을 보시면 네. X선 검사는 우선 한 방향에서 우리 몸으로 X선을 투과시켜서 촬영함으로써 평판 사진을 얻어냅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비록 사용 빈도가 감소하겠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성으로 인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왼쪽에서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허리를 다소 편 상태에서 촬영하여서 척추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척추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성과는 달리 근육이라든지 신경, 디스크의 배열 상태 등 이상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가장 우리가 가깝게 접하는 영상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레이일 텐데,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건강 검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몸에 좀 이제 질병이 생겼는데 쉽게 알아내지 못할 때 받는 이 검사가 바로 CT입니다. CT도 굉장히 또 정밀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분들 받고 계신데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보다 진보된 방식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X선을 여러 방향에서 돌아가면서 투과시킨 이후 방사선 흡수량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여 이걸 컴퓨터가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서 해당되는 단면 영상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척추의 단층면이라든지 MRI에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추간판의 석회화나 골성 변화 그리고 퇴행성 변화를 관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촬영 시간도 불과 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분들에서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경이 어디를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또는 이제 척추에 인접한 연부 조직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되는 방사선 피폭량이 다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엑스레이, 이 CT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는 이제 방사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응급실에서도 엑스레이, CT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CT 찍으면 방사선 양이 많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내가 올 초에 CT 한번 찍었는데 또 찍어도 맞아요. 되냐. 이렇게 요새 또 방사선이 좀 민감하잖아요. 어떤가요? 방사선 양 위험하지 않나요? 예, 사실 방사선을 몸에 쪼인다는 건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적인 검사에서의 방사선 피폭량이라면 크게 걱정할 수준까지는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흉부 엑스레이의 가장 간단한 방사선 촬영을 기준으로 0.02 미리시버트의 방사선 피폭량이 있습니다. 미리시버트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방사선 피폭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1인당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약 3.6 미리시버트이고 우리가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계에 있다고 해도 예컨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평소 먹는 음식이나 또 우리가 쬐는 햇빛 등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 방사선 양은 약 2.4 미리시버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고려한다면 뭐 엑스레이 촬영을 약 120회 정도 1년에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밑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저선량 PET-CT부터 해서 CT의 방사선 피폭량은 다소 증가하긴 하지만 그렇게 유의할 만한 수준인 것 같지는 않고 이 중에서도 척추 CT는 4mS가량으로서 다소 낮은 피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CT의 그 방사선 양이 그렇게 심각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찍는 거는 큰 무리 없이 또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찍어봐야 된다고 네.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건강해서 아무것도 안 찍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찍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영상 검사는요, MRI 검사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던 검사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가장 정밀한 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흔히들 알고 계신 MRI, 우리말로 하면 자기공명 영상 검사라고 하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 CT와 아까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이 그렇네요. 환자분이 이 도넛 모양의 기계 안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네. 이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아까처럼 그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자석이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다수가 물분자라든지 일종의 양극자라고 불리는 극성이 있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것에 자석을 갖다 댐으로써 이제 물분자가 진동을 하게 되고 분자가 떨리면서 공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각 몸의 구성 요소들마다 그 주파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하여서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내고 각 조직의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는데요. 척추의 횡면이라든지 단면이라든지 종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의 단면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 척추뼈뿐만이 아니라 디스크와 근육, 신경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등에 있어서도 정밀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선적으로 아시다시피 비싼 검사비는 맞아요. 아직까지 단점이 되겠고 검사 시간 동안 아직까지는 10분에서 수십 분까지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린아이라든지 뭐 좀 연로하신다든지 통증이 있어서 이제 오래 기계 안에 누워서 가만히 있기 힘드신 분들 또는 드물진하지만 이제 폐쇄공포증과 같은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 단점입니다. 네. 네, 이 MRI 같은 경우는 그 금속을 가지고 촬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치아에 금니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심장에 그 스텐트 시술을 박으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MRI 촬영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가요? 예, 몸에 금속 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MRI를 유의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석을 이용한 촬영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나오는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메이커, 심실 조율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조차도 요즘 제조사들에서 MRI를 촬영할 수 있도록 네. 기계를 새로운 세팅을
과 제품을 내서 많은 검사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MRI를 촬영하면 되시겠고 특히 수술을 받으셨다는 뭐 후방 고정술과 같은 것을 있으면 등에 이제 금속 물질이 있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MRI 기술이 발달하여서 네. 최대한 자음을 제거하여서 척추관과 그 척추뼈의 모습을 보다 더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제 영상의학 분야가 정말로 현재 진화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골밀도 검사인데요. 제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검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 골절이 생겼다면 그 골절이 어디에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겠죠. 예, 그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골다공증이겠습니다. 사진 네.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이 골밀도 촬영 장치인데요. 골밀도, 뼈가 단위 면적당 질량이 얼마나 단단하냐를 의미하는 수치이겠지요. 이것으로 골절의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밀도의 수치가 높을수록 뼈가 단단함을 의미하고 골절의 위험성도 떨어지겠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 부분은 신체에서 골밀도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척추뼈와 그리고 대퇴골의 근위부에서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사선 피폭량도 거의 없어서 안전한 검사가 되겠고 현재 압박골절에 대한 중요한 치료인 척추 성형술에 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척추 골절의 원인 파악에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여성 노년층의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호발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험군에 속하신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면서 골절의 예상을 골절의 위험성을 미리 예상을 하시고 뼈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나의 뼈가 어느 정도 이제 튼튼한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 검사들이 실제 척추 질환 진단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척추 측만증입니다. 이제 척추가 휘어진 상태를 말하는 질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10대에서 척추가 휜 것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이 척추가 휜 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가 휘어 보이게 되는데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똑바로 섰을 때 이제 이렇게 휘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앞으로 숙였을 경우에 이런 휜 정도가 훨씬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소 판단이 쉽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적은 것과 같이 코 방법이 이 척추 측만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10도 이하로 허리가 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몸을 틀었다든지 또는 측정 오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하를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각도가 증가할수록 흉추와 요추의 변형이 심해지면서 몸의 전체 균형이 뒤틀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척추의 흉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심장과 폐를 압박해 심폐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 측만증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응급실에서도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은 네. 그 학생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CT나 MRI가 이제 필요한 경우는 없나요? 예. 엑스레이가 가장 척추 측만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CT나 MRI와 같은 부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요. 네. 보통 병원 방문하실 때는 허리가 휘었다, 체형이 이상하다를 주 호소로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신경학적 이상이 검사를 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뭐 요통이 있다면 당연히 요통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시행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척추 측만증 외에 다른 병이 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증상을 위하여 검사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만약 척추 측만증이 심하게 있다면은 이건 심폐기능의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신경학적 이상을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CT와 MRI를 통하여 추가 평가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보조기를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심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네. 후방 금속 고정술과 같은 수술을 통하여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요통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모양이 틀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뭐 다리가 저린다거나
다리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럴 그쵸. 경우에는 우리가 MRI까지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 질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간판, 아까 디스크라고 통칭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 줄여서 디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척추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 마치 쿠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조직인데요. 이것은 평소에 중력에 의해서 눌려서 약간 펑퍼짐한 상태로 늘어난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만약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또는 이제 부적절한 자세를 갑자기 취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압력이 걸리면서 터지거나 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가 경계를 벗어나가서 이렇게 탈출을 벌이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는데요. 네. 심하면은 척추를 감싸고 있는 섬유성 막이 터지면서 수액까지도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면 정말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퇴행성 변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이 디스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 성분이 점차 빠져나가게 되므로 이 척추 디스크에 있는 탄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압력이 걸릴수록 이것에 대한 그 탄성도가 떨어져서 쉽게 파열이 되거나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병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호발한다고도 하지만 요즘에는 동시에 운동 열량이 또 젊은 층에서 또 호발하기 때문에 네. 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층에서도 의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떤 디스크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 검사를 통하여 추간판이 얼마나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경계를 넘어서 튀어나가는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정상 디스크입니다. 펑퍼짐한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180도 이상의 경계를 벗어나가서 마치 호떡 모양이죠. 호떡 모양처럼 전반적으로 미만성으로 튀어나온 것이 추간판 팽륜. 네. 더 퍼진다는 건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되겠고 추간판이 국소적으로 경계를 튀어나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되는 것은 왼쪽 아래에 있는 추간판 돌출증. 네. 이 경우에는 그 기저부가 굉장히 넓은 경우를 일컫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하부에 있는 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기저부가 튀어나간 정도보다 훨씬 좁아서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추간판 부고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튀어나간 추간판 조각이 원래 있던 디스크에서 아예 분리가 되어서 따로 떨어진 덩어리처럼 보이게 네. 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예,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심각하다고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사실 증상의 정도는 꼭 튀어나간 정도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 튀어나간 디스크 조각이 어떤 신경을 얼마나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튀어나간 디스크가 어떤 신경을 어떻게 자극하는지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었는데 이제 MRI 검사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너무 이제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MRI 검사 꼭 필요하니까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사진을 찍게 되면 엑스레이와 CT를 찍었는데 또 MRI를 찍어야 되는지 또는 반대로 MRI를 찍었는지 CT를 찍은 뒤에 또 CT를 찍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MRI가 CT보다 더 우월한 검사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한번 찍었던 부위를 다시 한번 찍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번거로움과 또는 비용 부담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사 입장에서도 한번 촬영한 것으로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원인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각자 검사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MRI가 타 검사보다 정밀한 검사라고는 하지만 뼈의 모양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골성 변화 그리고 석회화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엑스레이와 CT가 기본적인 검사를 할지라도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MRI를 추가로 촬영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신경이라든지 또는 인대와 주변 조직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매우 세밀한 검사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추간판 탈출증의 증례인데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주변에 있는 중심관 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탈출이 된 이 디스크가 오른쪽 요추 5번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증상이 우측 다리의 외측으로 뻗쳐나가는 통증, 방사통이라고 하죠. 이것이 있어서 이 영상 검사와 이제 일치가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튀어나간 신경에 대해서 비수술적 치료로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신경 차단 그리고 또는 수술을 하신다면은 이제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 CT만 가지고 보시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내부의 신경 구조들이 잘 보이지 않아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죠. 아까 CT 찍었는데 또 MRI 찍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약간 그 우리가 아이 키울 때 네. 엄마 역할이랑 아빠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차이가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CT와 MRI 검사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추가 중복 검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더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치료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거니까요. 필요하면 이제 촬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방금 알아봤었던 그 추간판 탈출증이랑 좀 같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잘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다.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추간판의 일부가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과는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척수와 그 네. 신경이 지나가는 중심관이 좁아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척수관의 경계는 척추체의 후방 그리고 추간판과 후종인대 그리고 후관절과 척추경 그리고 인대들 등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전에 언급되었던 추간판의 탈출이라든지 팽유린이라든지 이에 더하여 관절에서부터의 골극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신경이 있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추간판 탈출증이든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든 둘 다 기본적으로 요통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 발병 원인의 차이로 인해서 증상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네. 예, 다음 표에서 한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의 비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은 보다 젊은 층에서도 호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튀어나온 추간판이 신경 자극을 심하게 되므로 통증이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상이 발생하면서 자세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좁아져 있던 신경관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경감이 되겠죠. 반대군요. 네. 예, 두 가지가 바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구별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앉거나 이제 몸을 숙이면은 다리에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는 파행이라는 증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실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로서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는 이제 침대 위에 누우셔서 이제 다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들어 올리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70도 이상을 들어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시다면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관찰된다면 영상 검사를 통하여서 좁아진 위치와 그 정도의 파악을 통해 원인이 되는 질병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환은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이건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예, 척추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는 구조물에는 추간판이라든지 인대, 후방관절,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척추 사이의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정렬을 이루지 못하고 마디가 앞쪽으로 약간 빠진 상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통상 앞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흔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이제 기본적인 퇴행성 변화들이 있죠.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와 근육이 약화되면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방관절의 분리와 척추 분리증이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로 보다는 이제 이 앞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그 추간근 협착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CT를 통해서 이 결손 부위를 확인하고 MRI를 통하여 어떠한 신경이 어떻게 눌리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야, 진짜 이런 거는 증상만으로는 절대 모를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가 없으면 결코 진단하기 어려울 그런 질환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 검사 덕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척추 골절입니다. 특히나 사실 겨울이 되면 빙판길도 많고 미끄러우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죠. 넘어지는 이런 낙상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척추 골절은 어르신들이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서 뭐 넘어지신다든지 또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움직이신다든지 또는 최근처럼 이제 여름철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특히 어르신들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갑자기 낙상이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환인데 이게 의외로 단순히 염자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골절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흔한 원인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요추 1번과 2번에 그 높이 감소와 쐐기형 변형이 있으면서 좌굴 등의 변형이 일어나 있습니다. 1번과 2번에 이제 압박골절이 발생한 것인데요.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러한 골다공증은 허리 이 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은 65세 이후 폐경 연령에 매우 흔한 병이고요. 뼈의 조직이 듬성듬성하게 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빈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침을 하면서도 복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침을 한번 세게 했는데도 그 다음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CT나 엑스레이 등을 통해 가지고 압박골절이 확인된다면 이것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척추가 골절이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예, 척추의 골절에 의한 증상은 낙상 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제 극심한 통증, 그래서 뭐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척추를 세우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또는 한번 낙상을 해서 허리가 아팠는데 이게 2주 이상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증만으로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없다든지 또는 통증에 둔감하신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라든지 가족들이 뭐 단순히 허리를 살짝 뼈겠지, 단순히 염자겠지, 이렇게 혼동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의 압박골절은 한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저질환인 골다공증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므로 반복이 되면서 만성화되게 된다면 이것이 척추가 앞으로 굽어버리게 되는 척추 후만증이 2차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뭐 척추의 초강권 협착증이나 이제 척추 협착증 등이 발생한다면 동시에 신경학적 이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배와 다리, 엉덩이 등으로 뻗쳐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갑자기 급성으로 심한 골절이 척추에 생기게 된다면 척추뼈의 후방부가 척추관으로 밀려나가면서 생기게 되는 방출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추 4번부의 높이 감소와 골절을 있게 되는데 이 요추 후반부가 뒤로 튀어나가면서 척추관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서
척수의 신경들을 누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아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되는 경우 극심한 통증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와 동시에 이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 마미라든지 신경들을 누르게 돼서 다리의 무력감이라든지 이제 대소변에 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마미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에 와서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척추 골절이 의심이 되는 경우 먼저 어떤 검사를 하면 될까요? 골절이라고 하면은 뭐 신체의 대부분의 부위에 있어서 당연한 거입니다만 네. 우선 엑스레이가 있겠고 뭐 엑스레이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든지 또는 애매한 소견이 있다는 경우에 좀 더 정밀한 검사로서 CT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에 있는 압박골절은 보통 흉추부터 이제 요추의 이행 부분, 보통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 사이에 호발을 하게 되며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피질골의 좌굴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이제 높이 감소 등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영상 검사로서는 단순히 있고 없고 위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무너졌는가, 얼마나 높이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척추에 대한 시술이라든지 수술이 필요한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방출골절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밀려나갔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골절 말고도 이제 통증이라든지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 골절의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나 CT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사진을 우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골절이 있는 것도 같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척추 추체들을 함께 보시면은 다 같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이것이 단순 퇴행성 변화인지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엑스레이만으로는 감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와 CT는 뼈의 구조와 배열 상태를 보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연조직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중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골수의 부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는 환자분의 통증 원인은 이렇게 급성으로 생긴 척추의 압박골절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압박골절의 주요 원인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 이게 반복돼서 벌어지겠죠. 사진에서처럼 요추 1번과 2번에 높이 감소와 쐐기형 변형을 동반한 압박골절이 있는데 이 중 요번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 어떤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MRI를 보시면 요추 2번에만 골수의 부종과 골절선이 의심되는 이렇게 검은 띠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환자분이 현재 치료를 요하는 병변은 이 요추 2번 부에 있는 급성 압박골절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또한 동시에 이 척추의 앞쪽에 있는 근육에 문제는 없는지 이것이 뭐 신경을 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 검사로 진단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리 통증 사실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척추 침만증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흔히 말하는 디스크를 비롯하여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척추의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의 증가가 중요한 증가의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분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을 간과하시면서 참으시다가 그만 척추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통증을 참으시기보다는 불편한 점을 빨리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와 CT 그리고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면 추후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하여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100세 수명 시대를 바라보는 현대 사회에서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척추 질환이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 질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 질병들을 막지 못했다면 오늘 알아본 이런 다양한 영상 검사들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러한 영상 검사들은
그 질환의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